예, 이어서 아까 정혼하다가 스톱이 됐는데, 그래서 약혼, 정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데 여기 들어가 보세요. 이 크레온의 아들이었던 하이몬이 지금 그 안티고네하고 지금 약혼녀에 대한 이야기니까 약혼까지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잘은 몰라도 추측하기로는 원래 누구예요? 저기 크레온이 안티고네와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봐야죠. 이미 약혼까지 허락해줬다면. 그런데 지금 안티고네가 지금 자기 오빠에 대한 도리 때문에 시아버지 될 사람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법을 어기고도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려고 한다는 거는 이제 크레온이 왜 화가 나는지 아시겠죠, 그죠? 내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시아버지 될 사람, 죽은 사람을 굳이 꼭 장례를 해줘야 되겠느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고 국가에 반역을 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크레온이 이렇게 노발대발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약혼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집안의 비극은 크다. 그러면 크레온의 입장에서는 안티고네가 정말 못마땅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가 반역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크레온이 자기 마음 알아주고 단념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혹시 내 약혼녀에 대한 공적인 결정을 듣고서 아버지에게 격한 분노를 품고 온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너와 같은 편이라고 여기느냐. 그러니까 하이몬이 처음에는 그죠, 그렇게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읽어보면 완전히 이제 갈라 써버리는 정도로 지금 안티고네를 지지하게끔 되는데, 그게 된 비극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편입니다. 당신은 저를 올바른 판단으로서 지도하고 계시며 저는 거기 따르려 합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잘 이끄시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결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이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끈다는 거죠. 주도한다는 거예요. 크레온이 마음 들겠죠. 그죠? 그렇지, 내 아들아. 가슴 속에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느니라. 모든 일에 아버지의 판단을 지지하면서 그 때문에 사람들이 집안의 순종적인 자손을 낳아갔기를 기원하는 거니까. 원수에게는 나쁜 것으로 갚아주고 친구는 그 아버지가 하듯 존중하도록 말이지. 하지만 쓸모없는 자식을 낳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자신에게 고역 이외에 다른 무엇을 생산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고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 고자에다가 힘들다고 하는 그 역자를 쓰는 고역이다. 고통보다 더 강한 말입니다. 고통, 고역이다. 고역을 이제 이게 이제 아주 힘든 거북살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좋은 표현이죠. 거북살스럽다. 고역이다. 고역이다. 고역 외에는 다른 무엇을 생산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적들에게는, 이 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남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말하겠죠. 적들에게는 많은 웃음거리를 준 셈이고, 그러니 얘 결코 여자 때문에 생각을 쾌락 아래 던져놓지 마라. 응? 내가 지금 안티고네를 좋아한다고 해서 네 생각을 쾌락적으로 하지 마라. 응?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쾌락이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 원하는 것, 이게 쾌락 아닙니까? 즐거운 것. 이게 네가 안티고네를 좋아하는 그 쾌락, 그 쾌락에 지금 속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못된 여자가 집안의 배우자로 들어오면 말이죠. 자, 배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자. 배우자라고 하는 거는 스파우즈라고 하는 거예요. 스파우즈. 파트너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스파우즈가 좀 더 정확한 표현. 이건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스파우즈라고 하는 거는
짝을 이루었을 때 그 한 방 한 방을 다 이쪽 방 저쪽 방 1방 그러니까 2방 P방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 각각을 좀 스포우스라고 그러죠. 스포우스라고 그러고 파트너라고 하는 말은 꼭 남자 여자 관계를 붙일 필요 없어요. 동반자면 다 파트너가 돼요. 남자하고 남자 관계도 되거든요. 자, 그 사람은 나의 파트너다. 어떤 분 하숙집에 룸메이트다. 이것도 파트너가 되거든요. 저 사람 나의 파트너다. 뭐 사업을 하는데 나는 사장이고 얘는 부사장이고 이것도 파트너라고. 근데 스포우즈는 정말 이 남녀 관계, 특히 부부 관계에서 주로 쓰는 말들이네. 그 개념을 알아야 되네. 그래서 집안에 배우자로 들어온다. 배우자란 말을 여러분 잘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뭐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저 나의 아내, 집사람, 제일 쉬운 말 집사람이란 말을 하면 그게 제일 무난한 말인데 근데 그 좋은 말은 아니죠. 집에 가면 있는 사람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꼭 뭐 아내만 됩니까? 자식은 안 됩니까? 아버지는 안 됩니까? 자, 그래서 표현을 할 때에 좋은 말이 뭐냐면요. 이건 이제 관공서에서만 쓰기 때문에 좀 어색하긴 한데 이런 말을 쓰면 이런 말을 왜 어떻게 우리 집사람한테 쓰지? 이런데 저 사람 나의 배우자입니다. 이게 좋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배우자. 그러니까 나의 남자도 되고 여자도 돼요.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배우자라고 하는데 와이프인데요. 이런 식의 표현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말에 자기 부인을 흔히 일컫던 말이 제대로 된 말이 없어서 그래요. 옛날에 한자로 만들어주죠. 뭐 부인이란 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한단 말이죠. 왜 안 하냐면요. 어색해서. 여기에는 또 그게도 있습니다. 남존여비 사상도 있고 그거 난 다음에 자기 부인에 대해서 직접 표현을 잘 안 하던 문화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동양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강한 그런 독특한 특징인데요. 이거는 우리 하비투스라고 얘기해요. 습성이기도 한데 서양 사람들에게는 잘 없는 건데 실명을 안 부르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그 싫어하는 사람인데 왜? 어색해서 실명을 부르면 좋아. 이러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부인을 부를 때 여보 이런 표현이 없단 말이야. 그냥 이름 응? 순자야 아니면 또 여기 이름 뭐라 해야 되지? 서양 이름은 뭐 마리아 이렇게 막바로 불러 그러지. 그걸 갖다가 부인 이렇게 잘 안 부르거든요. 그렇게 부를 때는 남이 이렇게 들을 때 작전상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실명을 부르는 문화가 되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런 어색함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많이 부르긴 하더라고요. 실명을 부르는. 실명을 왜 안 부르냐면 그게 굉장히 천하기 때문에 느낌이 이제 옛날 유교 문화인데 실명을 부르면 우리가 쌍꺼터처럼 보이네. 천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서 실명을 잘 부르지 않고 부인 뭐 이렇게 자꾸 불러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면 남들 앞에서 자기 부인을 갖다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고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애 아버지 그러거든요. 자기 남편한테 실명을 못 불러요. 실명 부르면 조상대대로 안 불렀기 때문에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기분악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자, 실명을 좀 부르는 것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게 서로 편하긴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명을 잘 안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전히 그런 말이 많은데 심지어는 자기 부모 이름은 아는데 그 조부모 이름 모르는 사람 한자로 쓰고 못 쓰고 둘째만 그 쓸 수 있는 사람은 인구의 한 2~3%밖에 안 되고 정말 그 관심 있는 사람들밖에 모르고 실제는 자기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몰라요. 왜?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대로 알거든. 왜냐하면 실명을 불러버리니까 태어나서 1년 안에 다 캐치가 돼.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뭔지 다 알아. 맨날 부르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집안에 배우자로 들어오면 결국 품기에도 차갑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응? 자, 집안에 못된 여자 들어오면 어떻게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아무나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그 며느리가 뭐 잘못 들어오면 집이 폭삭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그죠? 암탉이 울면 하우스가 아니고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 더 떠서 여자하고 뭐 부고는 하루 매일같이 두들겨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까지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자에 대한 편견이 이 그리스에도 있고 동양에도 굉장히 팽배했다라고 하는. 요새는 그런 게 잘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그걸 믿거든요. 미신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기분 나빠하지는 마시고 실제 오늘날에는 안 그러라고 좀 생각해요. 근데 한 몇십 년 전에 뭐냐면 아침에 그 여자가 손님으로 들어오면은 안 받는 그런데 목욕탕이나 택시 운전사 새벽에 이제 택시 운전사가 이제 차를 몰고 딱 나가는데 뭐 새벽 4시 반 뭐야 오늘 개시를 누가 할까 해갖고 이제 속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이게 미신을 믿기 때문인데 돈 많은 사장님이 한번 딱 타주면 오늘 일진이 좋다 해갖고 장사가 잘 된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누가 타든 간에 할머니가 타든 어린이가 타든 여자가 탄다 그러면은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오늘 첫 손님으로 안 받고 싶다고 타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쓸데없는 미신을 묶던 그런 풍습인데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바꿔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화가 많습니다. 아직도 요즘에는 워낙 이사를 정신없이 하니까 괜찮은데 예전에 이사라고 하는 게 평생에 몇 번 안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밖에 안 해요. 그러면 이사 가기 전에 준비를 긴 시간을 하는데 날짜를 정합니다. 언제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길일을 잡어요. 좋은 날이라는 길일이라 길일. A good day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길이를. 누가 잡아주냐면 이건 이제 점치는 데 가면 줘요. 철학관이나 점쟁이 찾아가면은 너희 말이야 이사 가고 싶으면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날짜를 찍어줄 테니 요래 가면은 집안에 평화가 온. 뭐 죽는 사람도 안 되고 사고도 안 되는데 함부로 하면은 뭐 어떻게 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 아니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애가 뭐 교통사고 난다든지 집이 뭐 무너져 내린다든지 이런데 길일이 아니면 안 가는 좋은 날 가요. 길일. 이런 풍속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 가서는 안 되는 날들도 굉장히 많아서 요새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 뭐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 큰 데는 5천 명, 만 명씩 살거든요. 그런 데는 하루에도 몇 집씩 이사를 들어오고 나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날짜 다 따지고 합니까? 밖에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실제로 40도 넘는 뻘뻘 더운 날 받으면 가야지 뭐. 그것도 아니면 뭐 방 빼주지도 않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다 따지고 갔다는 거예요. 결혼도 날짜를 받아요. 함부로 결혼하죠. 예를 들어 길일이 아닌데 결혼하게 되면 평생 마음이 뭐 혹시 내가 이거 언젠가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게 따라다녀. 그게 뭐라 그래? 미신이거든요. 미신 이런 것들이 많이 따라다닌다. 그런 얘기. 자 이게 더 못된 여자가 집안에 배우자로 들어오면 결국 품기에도 차갑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사실 무엇이 악한 친척보다 더 큰 상처가 되겠느냐. 그보다는 저 여자를 적으로 삼아 뱉어버리고 하데스에서나 누군가와 혼인하도록 보내버려라. 그것이 온 도시 가운데서 유일하게 대놓고 반역하는 걸 잡았으니 내가 온 도시 앞에 거짓말쟁이가 되기보다는 그녀를 처형하고야 말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녀는 혈연을 보호하는 제우스를 불러 찬양이나 하도록 두어라. 진정코, 결단코란 말이죠. 쉬운 말로 하면 반드시 내가 가족으로 태어난 자를 제멋대로 하게끔 키운다면 가문 밖의 사람들은 더 할 테니 말이다. 누구든 집안에서 쓸모있는 사람은 도시의 일에서도 정의로운 자로 드러나게 말이야.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 태베를 말할 수 있거든요. 태베가 말이 국가지 도시 하나가 국가가 되어버렸으니까 도시국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의미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번역가가 원문 충실하게 안 하면 그냥 태베라고 썼겠죠. 그죠? 이해하기 쉽게. 이게 뭐라 그래요?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그죠? 근데 원문 중심이니까 그게 아마 도시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문을 살리려고 도시라고 썼으니까 이 개념은 바로 도시국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도시가 예를 들어서 인구가 뭐 10만, 20만 넘는 도시를 이런 게 우리나라 몇 개 있어 수백 개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토국가가 아니고 도시 하나밖에 없대. 태베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 서울보다 훨씬 작을 거라면 손바닥만 한데 이게 국가가 돼 있단 말입니다. 다른 데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걸로 생각, 폴리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네. 그리스에 있는 폴리스 있죠. 도시국가를. 시티 스테이트. 슈타튼. 예, 폴리스라면 폴리스. 우리가 아는 경찰 폴리스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CE, 폴리스고, 이 경찰이고, 이 폴리스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어인데요. 그리스에서 나온 말인데,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도시 구조를 폴리스라고 불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번역할 길이 없어서 번역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국가다, 이렇게. 이보다 큰 건 영토국가다. 예? 그래서 city state라고 얘기를, 아이고, 나 city state라고 하네요. 자, 도시국가를, 폴리스를 도시국가라고 그러고, city state라는, city, 도시로 된 국가. 이건 독일 말로, 그, 도시, 슈타트가 도시고, 이것도 슈타트거든요. 이거 도시인데, 발음은 다른데, 거의 같은 발음이죠. 표기 약간 슈타트. 도시국가라는, 도시국가. 국가는 보통 세계사에서는 이제 세 가지 발전 단계가 있다는데, 이 상식적으로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서양 역사를 배우게 되면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지점, 공동체 발전 단계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잘 보세요. 이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3단계를 모든 나라가 거치는 건 아니고, 거칠 수 있는 나라도 있는데, 처음에는 뭘로 시작한다? 국가가 city state였다는 거죠. 국가 발전 단계로 city. 잘 안 나옵니다. 예. 이걸 도시국가라고 그러죠. 도시국가. 근데 이게 도시국가보다 압도적으로 커져서 널찍한 영토를 확보하게 된다. 어느 정도 커야 되냐 말하기 힘든데, 단일 도시로 있는 거에 몇십 개 정도가 돼서 뚱뚱해진다. 이걸 갖다 뭐 영토국가라고, 영토.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테리토리얼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테리토리얼. 근데 이 영토국가보다도 훨씬 커서 수많은 나라를 막 다 정복해서 자기 통치권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처럼 땅덩어리 너무 커요. 하나의 나라를 보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 너무 커. 오늘날 뭐 러시아처럼 끝이 안 보일 정도 커. 그리고 많은 정복지에 대해서 꼬박꼬박 정규적으로 이 상납을 하게 만들어. 조공을 바치게 만들어.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임파이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임파이어라는 거예요. 제국이다 이렇게. 이 제국이라고 하는 거 아무거나 제국이 아니에요. 뭐 백제 제국 이런 말들 쓰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영토국가고, 제국이 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갖다가 자기 통제권 안에 완전히 집어넣어서 상납을 하게 해야 돼. 상납을. 그게 구비가 돼야 제국이 된다. 자, 그래서 도시국가, 그러고 난 다음에 영토국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제국으로 넘어가는 단계. 이걸 뭐라 해요? 국가 발전 단계라 그래요. 국가 발전. 네, 이 국가가 모든 게 거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도시국가에서 거의 다 끝나버렸어요. 영토국가 같은 경우는 잘 없어요. 마케도니아 정도가 있어요. 국가 발전 단계.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속하냐? 영토국가죠. 제국은 아니죠. 영토국가고, 도시국가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도시가 많으니까. 그래서 국가 발전 단계에서는 도시국가에서 시작해서 이 영토국가로 나아가게 되고, 제국에 이른다. City State, Territorial State, Empire, 제국이다. 이런 사례를 갖추고 여기에 해당되는 적확한 모델이 뭐냐? 몇 나라를 들 수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데가 어디냐면은 로마는 팔라티눔 언덕이라고 하는 조그만
오늘날 수도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가 있는 팔라틴 언덕에서 마을 공동체로 시작해서 로물루스가 세웠단 말이죠. 세우고 난 다음에 수백 년에 걸쳐서 이웃 부족들을 조금씩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해서 나중에는 이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을 해버리죠. 이게 뭡니까? 신라가 뭘 해버려요? 나중에 삼국 통일을 해버리는 거죠. 그죠? 물론 그게 이제 통일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일해갖고 늘어난 영토가 예상했던 것보다 압도적으로 작기 때문에 통일을 했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 예, 이걸 변칙 통일을 한다. 좀 애매하게 통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통일신라고 로마도 영토국가 됐거든요. 영토국가에서 만족하지 않고 지중해에서 이 수많은 이해관계, 즉 경제하고 무역 때문에 연루돼 갖고 카르타고라고 하는 세력하고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 카르타고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전쟁을 통해서 꺾어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중해의 수많은 나라, 그게 영토국가도 있고 도시국가가 전부 다 로마의 줄을 쓴단 말이에요. 잘 보이기 위해, 동맹이 되기 위해서. 로마가 군사적으로 가장 강한. 그때부터는 뭐야? 로만 임파이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전형적으로 제국으로 나아갔던 모델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제국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굉장히 심한데 그런 건 없죠. 정복을 해가지고는 안 바치면 그냥 막바로 그냥 쏴버리고 이런 건 없는데 보이지 않는 제국은 있죠. 미국 같은 건 보이지 않는 제국이 맞죠. 경제적인 입김을 가지고서 압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정치적인 보이지 않는 압박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관계가 정해진다든지 하는 걸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옛날처럼 정복해갖고 눌러버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은 없고 다만 그거 비슷한 압박이랄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예전에 뭐 소비에트 유니온이 공산주의 할 땐 제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실제로 쳐들어간 건 맞거든요. 동구권에 쳐들어가서 진압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80년대 말에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영향력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뭐 미국 나라 이렇게 압박하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자, 국가 발전 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 폴리스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거여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제국이라고 하는 그때까지 미쳐지는 이걸 이제 폴리스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도시의 일에서 도시의 일이라는 것은 660 그 이행을 보게 되면 정의로운 자는 드러나기 마련이지. 이런 사람은 다스리기도 잘하고 다스리기도 잘하고 또 지배받기도 잘 하고자 하며 창의 폭풍 속에서도 정해진 대로 정의롭고 좋은 전우로 남아있으리라 나는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법을 넘어서서 횡패를 부리는 자나 지배자들에게 명령하려 획책하는 자라. 획책이라고 하는 거 기획하다 이 말이죠. 획책. 기도하다 이 말이에요. 획책이라고 하는 거는 꾀하다는 쉬운 한국말이죠. 획책. 자, 어떤 일을 꾸미는 거, 그죠? 꾀하는 거, 꾀하는 거. 기도하다, 기도하는 게 있죠. 시도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어울리는 이 단어가 있던 독일어의 엔트베르펜이라고 하는 단어. 기도하는 거, 엔트베르펜. 엔트베르펜. 철학에서 나오는 용어이기도 한데 어쨌든 엔트베르펜이라서 기도하다 이런 얘기도 그는 결코 내게서 찬동을 얻지 못할 것이다.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동의를 받지. 어쨌든 도시가 세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만 하느니라. 그것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옳은 일이건 옳지 않은 일이건 간에 통치 없는 상태보다 더 나쁜 것은 없는.
질서가 없는 것보다는 나쁜 게 질서가 있으면은 차라리 다행이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통치 없는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외국에서 온 개념 중에 한국말이 되어버린 것, 외래어라 그러죠. 외국어는 아직 한국말이 안 됐어요. 그냥 썼는데 아직은 좀 어색한. 근데 외래어, 버스, 택시 이런 거는 여러분들 컴퓨터 이런 게 어색합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성에 눌러 앉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런다? 외래어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치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우리나라에 정착한 단어가 있다면은 이 아나키라고 하는 말이 있다니. 아나키. 이 아나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나키즘이라고 들어봤습니다. 아나키즘. 무정부주의란 말입니다. 무정부주의. 한국에서는 무정부주의로 많이 번역을 하고 있다. 자 보세요. 무정부주의. 무정부주의가 한때 19세기에 유행을 했어요. 정부가 뭐 필요하냐 마음대로 살자 이 말이에요. 자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이에요. 아나키즘. 그런 다음에 이 무정부라고 하는 상태를 맞다 아나키라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잘 알아야 돼. 이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자동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아하고 안이 있단 말이죠. 안이 있고 아르키가 있단 말이에요. 아르키. 아르키나 아르키아는 동사가 돼서 그리스어에서는 룰이 된단 말이에요. 룰이라고 하는 다스리다 하는 거죠. 다스리는 행위는 정부에서 하는 거죠. 그죠? 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정어예요. 반대를 나타내는 아니다를 나타내는 부정어라고 해요. 그러면 아르키가 안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이게 접두사인데 안 아르키가 돼가지고 안 아르키 그죠? 안 아르키가 돼서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다스리는 게 없다는 말 아닙니까? 노라는 말. 그러니까 no 룰이 되니까 이게 뭐예요? 이걸 갖다가 무정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예전에 많이 유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권 잡은 사람들이 좋은 일 안 하기 때문에 정부 없이 살자 간섭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제 아나키즘 운동이 예전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옛날에 한 100년도 넘었죠. 통치 없는 상태에 아나크라고 하는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 영화 같은 제목이 뭐냐면 아나키스트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럼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럼 이제 알겠죠. 무정부주의자 이 말이죠. 아나키스트. 그러면 아나키스트를 꼭 무정부주의자는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무법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쉽게 말해서 폭력을 쉽게 일삼는 사람 아나키스트란 말이에요. 아나키스트. 아나키스트. 테러리스트라고 해도 되죠. 아나키스트. 뭐 뜻은 그렇게 가는데 원래는 무정부주의자를 말해요. 아나키스트라고. 아나키스트. 테러리스트. 아나키스트. 그래서 우리가 문학적인 표현에서 아나키하다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질서가 없다든지 이런 걸 암시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알 건 알아야 되는데 두 개를 알아야 돼요. 원래 뜻이 뭐였는가. 그런데 지금 주로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는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고요. 원래는 무정부라고 하는 건데 뜻을 갖다가 무법이나 질서를 잘 어기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통치 없는 상태보다 더 나쁜 것은 없는 것. 통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질서가 있어야 사람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사는데 마음대로 살라 그러면 이것만큼 불안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100% 자유를 부여할 테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간섭하는 경찰을 없애겠습니다. 여러분 간섭하는 도로의 신호등을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알아서 사십시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더 이상 통치하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도둑놈을 처리할 사람도 없고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막을 사람도 없고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수영하는데 빠졌는데 건져줄 사람도 없고 마음대로 해버려. 이게 뭐라 그래? 이걸 갖다 카오스라고 그래. 카오스. 케이어스. 그리스어로는 카오스고 영어권에서 가져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발음을 했어요. 케이어스라고 그래요. 케이어스. 자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이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거고 정확한 발음 카오스다. 이게 바로 무질서, 혼돈.
인류가 아니라 세계 역사에 우주의 처음 상태, 혼란 상태, 대혼돈, 아무것도 없는 상태, 카오스 상태. 카오스에 뭘 부여해야 됩니까, 여러분? 질서를 부여해야 되죠, 그냥 카오스에. 그래서 이걸 뭐래? 코스모스를 부여해야 된다. 코스모스. 들에 피어 있는 꽃이 아니고 질서를 부여해. 이 전부 그리스어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리스어를 배워야 돼요. 아니, 코스모스를 부여해. 그래서 질서를 갖춘. 이게 커져서 우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질서를 갖춘 거는 코스모스로서의 우주고, 질서 갖추기 전에 엉망진창으로 있는 건 카오스의 우주. 그래서 chaotic, 카오틱 하게 되면 어떻게? 엉망진창의 상태가 된다. 언제가 엉망진창이냐? 질서가 생기기 전에. 제가 안타깝게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그 해방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대체로 봤을 때는 갑자기 그날 그게 됐어요. 이 주권을 찾았다. 해방이 됐다. 우리를 오랫동안 다스리던 일본 사람들은 그날부로 물러갔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질서를 잡을 때까지 최소한 1, 2년 필요하거든요. 정치인도 세워야 되고 새롭게 이때까지 모든 게 일본식으로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그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혼란은 100배로 더 심하단 말입니다. 옛날에 없던 도로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막 그래. 이걸 다 일본 사람이 아니고 없는 속에서 하려 그러니까 옛날 일본이 다 했던. 그래서 복잡하니까 카오스 상태가 돼가지고 좌우익 논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좌가 맞느냐고, 좌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고 우라고 하는 자유주의. 치고받고 싸우고 했던 것이 굳이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작자 자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카오스 상태에서 질서가 잡히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적인 일인데 지금 통치 없는 상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크레온이 하는 얘기인데, 통치가 없는 상태보다 더 나쁜 것은 없는 법이다. 그것은 도시들을 파괴하고 가문들이 떠나가게 하며, 그죠? 질서가 없으면 다 때려 부숴버린다. 동맹자들의 창을 갑자기 폐주로 붕괴하게 한단다. 하지만 복정은 바로 선자들의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법이지. 그러니 부여된 질서를 옹호해야지. 결코 여자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다면 남자에게 쫓겨나는 것이 낫지. 여자보다 못한 자라고 불려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서 보이는 그리스가 투표권도 있고 그랬지만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게 보수적인 사회. 여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치적인 그런 특권이 없어요. 여자는 철저히 이 사회에서는 남자에 비해서는 차별을 당하던 사회. 이게 그리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에서 본받을 거는 일부 약간 옛날부터 또 투표를 해서 합리적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지, 이 관념은 로마도 마찬가지인 게 남녀에 있어서는 아주 차별적이다. 이걸 알아야 돼. 이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강하다. 이게 이제 이 동네에, 뭐 이거는 대부분 사회가 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남존 여비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꼭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 역사를 보면 대부분이 남존여비라는 거죠. 남존여비. 이거를 유명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신체적으로 남자보다 못하고 뭐 이런 걸 이유로 들어서 남자 밑에 두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존여비라. 남자는 높이고 여자는 비천하게 바라본다.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많이 괴롭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지금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페미니즘이 왜 중요하냐? 저는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늦게 깨달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인류 역사가 예를 들어서 6,000년만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의 중요성을 의식을 해서 운동으로까지 치고 나올 때까지 얼마가 걸렸어요? 5,900년이 걸렸다. 나머지 5,900년 동안은 뭐 속생각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눈에 띄게 안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자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달라라고 했던 말을 대놓고는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19세기 일어나는 거죠. 페미니즘 운동이. 그래서 이제 여자에게 가장 해야 되는 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동의하는 여자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돼. 근데 이건 안 되죠. 형식적으로 평등이니까 여자도 권투해라, 레슬링해라, 여자도 뭐 엮기 들어라, 여자도 용접해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라 여성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았던 옛날의 고루한 사고방식에 대한 생각의 반전,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게는 동의하는 페미니즘이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불필요한 것을 주장하게 되면 이제 페미니즘이 아니고 이건 언어 도단이다,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존 여비 사상은 그리스에서도 굉장히 강했고 로마에서도 강하고 서양 사람들도 옛날 역사에서는 자기가 원한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짝지어줘야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라고 하는 것이 그때도 굉장히 적었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으로 해서 합리적인 게 아니고 서양 사람 합리적이 된 게 몇백 년 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거보다 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서양사를 배워야 될 이유들. 자, 여기까지 하고 6월 9일에 해당되는 6월 9일인가요? 6월 12일에 해당되는 둘째 주 수업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한 번 더 남은 거 있고 그러고는 6월 19일 수업까지는 영상으로 하고 그러고는 이제 그거거든요. 학기가 끝난단 말입니다. 학기가 끝나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 번 더 남아있는 영상을 기다리세요.